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머크, 아스트라제네카가 선택한 매드팩토, 주가는 반토막인데요. 지금 사도 될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 현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는 작년 단기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단기순이익 현재 주가를 비교한 포워드 CBM PR이 없습니다. 회사 설립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정도 계속 이제 매출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 부분들이 빨리 이제 조만간 해소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배당 수익률도 없는 상태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53%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현황에 보시게 되면 이 테라젠 이텍스의 계열사였죠. 그래서 지금도 테라젠 이텍스 외 8인이 한 33%. 이 김성진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지분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요런 게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운용사별 보유 현황 올해 3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뭐 미래에셋 자산이라든지 삼성자산, 뭐 에세돈 자산 10만 주 이상 뭐 물량들을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스피노퍼로 이제 설립되었고요. 주로 이제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이 벡터스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경구용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다루고 있고요. 이 매드팩토가 추구하는 게 퍼스트 인 클래스를 이제 국내에서도 한번 내보자, 뭐 이런 어떤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기대가 계속 있거든요. 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부분들 큰 그림들을 보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숫자상으로 나오는 부분 데이터들 좀 보면 포괄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식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나 하는데 아예 이제 요쪽은 아직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판관비, 인건비라든지 뭐 비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 임상을 하다 보니까 비용들은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를 한 자금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뭐 전환 우선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융자산은 이제 유동금융자산이 한 1,400억 가까이 있고요. 현금 관련되는 부분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크게 지금 뭐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일정량 정도 있고, 이익잉여금은 계속 이제 결손 상태다 보셔야 됩니다. 장부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 상태고요. 예, 재무활동으로 이제 돈을 작년도에도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부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 관련되는 부분 돈을 조달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임상 진행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히 이제 문제가 지금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크게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최대 주주 변동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테라젠 이텍스가 유상증자 3자 배정으로 15.14. 본래 이제 테라젠 이텍스가 여기 지분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뭐 돈 빌려주고 이 정도 하다가 이제 15.13 정도까지 늘어났고, 이 김성진 대표이사가 한 10.32. 이 이제 대표이사였던 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있고, 사실은 매드팩토가 김성진 대표이사의 어떤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분이 이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이 TGF 베타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지금 이제 한 70대 정도 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좀 결실을 몇 년 이내에 좀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상한 전환사채 부분이 요게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달 기준으로 보면 이제 9만 원대까지 좀 낮춰져서 이 전환 가능 주식 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환 청구가 내년도부터 내후년까지.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2년간의 이제 기존 최대 지주 같은 경우는 락업 물량들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말 정도 되면 이게 좀 풀려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벡터스팁을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하여대에서 라이센스 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업화하게 되면 5대5로 수익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하여대 그 산학회에서 김대기 교수인가요? 이분이 예전에 SK케미칼의 그 바이오벤처에 있었을 때 이제 김성진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제 벡터스틱 관련되는 부분
그걸 한 거를 이제 라이센스 인을 받아와서 이제 개발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 요런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 자료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 바이오주는 사실은 이 경영진 뭐 제일 중요한데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김성진 대표이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분이 보시게 되면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영어를 막 많이 해야 된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게 식견이 넓어졌고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스쿠바 대학 초빙 교수로 뭐 있다 그때 뭐 수녀님인가요? 뭐 수녀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뭐 감화를 받고 그 뒤에 미국 쪽에 이제 이 8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국립암연구소 종신수석 연구원을 합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근무해야 할 거를 이분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해도 이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7년에 풍운의 꿈을 꿈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TGF 베타에 한 30년 정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혁신신약으로 국내에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지금 매드팩토의 지금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이제 개인 유전자 해독을 해서 이런 부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김성진 대표이사에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신뢰를 해볼 수 있는 논문도 뭐 이 관련되는 부분이 한 300여 편 정도 논문 인용도 뭐 이 한 4,200회 정도니까 TGF 베타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뭐 권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은 패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어떤 시점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다 올랐다가 코로나 관련된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소외가 또 바이오주에서도 있는 상태죠. 매드팩토도 뭐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항암제 개발의 동향이 1세대, 2세대, 3세대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슈가 2017년, 18년 뭐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암 정복을 하기 위해서 기존 항암제 한계들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화학요법 관련되는 부분은 독성이 많았고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발생하면 근원적인 또 뭐 치료가 안 되고 또 재발하고 그리고 여기는 종양만 탁해다는 항암제였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종양 미세환경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양 미세환경은 암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요. 일종의 방어막을 막 두릅니다. 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종양 미세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암이 전이도 하고 내성도 생기고 성장도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존의 어떤 치료제들이 먹혀들지 않는 대부분의 어떤 내성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 중심할 수 있는 어떤 기전이 TGF 베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바이오마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는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기존의 암의 처방은 장기별로 이제 약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암이었으면 간암에 맞는 어떤 치료제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장기마다 처방의 어떤 치료제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만약에 간암이 전이가 내 쪽으로 갔다. 그러면 내암 치료제를 쓰는 게 아니라 간암에 썼던 것들을 그 내암에 전이돼도 뭐 쓰는 형태로 했는데 한자는 다른데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을 이제 바꾸는 거죠. FDA도 이제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이 바이오마크는 어떤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상태를 알 수 있는 DNA 뭐 단백질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통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어떤 발현되는 단백질에 맞게끔 이제 적재적소로 쓴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매드팩토도 또 이 부분을 그 모회사가 이제 테라제니텍스잖아요. 거기가 유전체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TGF 베타 관련되는 부분에도 뭐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회사가 추구하는 게 그런 상태에서 병용요법의 시대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어요. 예전에 이제 TGF 베타가 생긴 지는 발견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단독요법으로 독성이라든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TGF 베타를 억제하는 것이지 암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독성 때문에 많이 포기를 했는데, 이 면역 항암제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게 그 ORR이라고 하죠. 이 반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병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 2015년도부터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 병용요법의 시대에서 TGF 베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종양 미세 환경을 흐트러 줘 버리면 면역 관문 억제제가 적응 반응률을 높여서 치료율을 높여가니까, 요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매도팩토에 그래서 주가가 작년도에 대단한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바이오마크에 기반의 항암제 개발이 FDA가 조기 판매 승인 절차를 통해서 암종하고 무관하게 특정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만을 선별해가 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임상 환자 수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3상인데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키트루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2017년도에 키트루다 됐는데, 이 키트루다는 향후에 보면 지금 휴미라가 제일 매출액이 큰데요. 이걸 아마 몇 년 이내에 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바이오마크, 그 다음에 글로벌 어떤 임상을 할 때 이런 어떤 능력 있는 회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마크 기반의 파이프라인에서 벡토스틱 같은 경우에는 암종에 관계없이 전체 적응증을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보통은 이제 간암에는 이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 돼 있는 그 바이오텍들이 많거든요. 근데 벡토스틱은 요게 엄청난 장점이죠. 키트루다가 적응증이 한 20가지 되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게 별도로 개발 안 해도 키트론 하나 만들면 암에다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머크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벡토스틱도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TGF 베타의 어떤 역할을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이 면역 억제를 보통 이제 TGF 베타가 정상적일 때는 이게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TGF 베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처 치유도 하고 뭐 재생도 하고 요런 어떤 성장 인자거든요. 요게 근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에서 TGF 베타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역 세포가 못하게끔 그 암세포 표면에다가 딱딱한 섬유질의 어떤 막을 형성해요. 그럼 뭐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T세포 같은 이런 데.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면역 억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하는데, 얘가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게끔 만들어서 내성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암줄기세포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장기로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혈관 생성,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벡토스팁이 이 TGF 베타를 억제하게 되면 이 반대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암 주변 환경을, 미세 환경을 흐트러뜨려서 이 기존의 면역 항암제들이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게 기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벡토스팁이 없이 항암제를 단일 투자하면 요 TGF 베타를 분비해 가지고 요게 이제 일종의 막입니다, 막. 막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벡토스팁을 쓰면 그 막 자체가 지금 보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T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의 성장을 이제 억제하는 형태로 하는데, 특이한 것은 항암제 그 병용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표적 항암제든 화학요법이든 방사선이든 면역세포든 이런 부분들의 그 영향을 그 꼭 면역 항암제만 병용이 아니라 뭐 기존의 화학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요게 이제 경구용 그 저분자 물질이니까 싸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가성비도 지금 상당히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본래 이제 이 TGF 베타는 1970년대에 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는 이제 스폰 박사나 로버트 박사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있었는데, 우리 김성진 이제 대표 같은 그 87년도에 여기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이 TGF 베타가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기전을 이제 규명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면역항암제의 내성 원인이었구나, 이런 것들 발견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 국내에 와서 이걸 통해서 이제 벡토스팁으로 약물을 이제
개발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너가요, 상당히 이제 뭐 키트루라든지 뭐 임핀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 제약사의 빅파마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지금도 보면 이제 TGF 베타로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 형태로 임상 단계라든지 효능 관련되는 부분이 이미 2013년, 15년 미국 임상에서 요게 이제 기존의 안전성을 담보를 못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TGF 베타가 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완전히 또 이제 억제를 해버리게 되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동물 실험 같은 거 하면 뭐 지가 막 죽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미 안정성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병용 임상이라든지 파트너로 써지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독성이 낮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벡토스티비 글로벌 제약사의 면역 항암제와 병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머크의 키트루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뭐 임피지 같은 경우가 이제 적응증을 확대하고 이게 뭐 굉장히 블록박스잖아요. 그래서 반응률만 높일 수 있으면 엄청난 건데, 키트루다만 하더라도 병용으로 거의 한 3,000개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비를 제공을 하면서 이 약물들을 그냥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이제 병용 임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했을 때 높은 안정성을 있는 상태에서 고농도해도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병용 투여하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이제 좋게 나오게 되면 매드팩토의 가치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주가에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언제쯤 도출되는지 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지금 타임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2021년, 2022년,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보통 한 이상 정도를 하게 되면 라이선사 아웃이 이제 본래 매드팩토의 목적입니다. 3상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희귀의약품에서 있어요. 요게 이제 희귀의약품, 데스모이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일단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상이 이제 종료되는 게 내년, 내후년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많죠. 이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다고 하는 것은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있고요. 그만큼 상당히 많이 주목받는다. 그리고 기존의 하격법에도 병용임상을 한다고 하는 게 가성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힘들다고 하는 뭐 췌장암, 그리고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머크가 같이 지금 비소 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 반응률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병역에서 올린다고 하면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이 시장 규모가 거의 뭐 한 25조 이렇게 된다고 해요. 폐암에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85%니까 여기서 반응률을 높인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이 매드팩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라이센스 아웃이 올해나 내년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2019년도에는 이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이 500개 이제 저분자 화합물 대상으로 카티 치료제와 병용 실험 결과 미국 저명 혈액학 저널인 블러드지에 이제 게재를 했어요. 500여 물질 중에 상위 10개 약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이뮤니티의 유수의 채널에서 DGF 베타 개발 현황에서도 벡토스티비 뭐 선택성이나 약효나 독성 면에서 가장 우위가 있다. 최근에 이제 일라일리의 가루선티닙이 중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2세대 형태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상 정도도 상당히 여기가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을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그 매드팩토를 굉장히 좋게 봐서 추천을 많이 좀 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갔죠. 꾸준하게 거의 한 10배 이상 올라갔다가 13만원, 14만원 요 정도 하다가 지금 이 정도 떨어지니까 반토막 이하로 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으면 지금의 코로나 관련되는 뭐 치료제, 뭐 백신,
뭐 플랫폼 요런 쪽이 이제 시장이 중심이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올라가면 그쪽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좀 일면 좀 소외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인가요? 노무라가 이제 14만원 뭐 이렇게 리포터가 올 초에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플랫폼의 어떤 가치,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만 본격화되는 그 라이센스 하우스의 기대가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크게 두려워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매도팩터 입장에서. 그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고,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발표되는 게 9월달 11월 달에 이제 임상병용 관련되는 부분들 발표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도 중기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태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이제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중기 관점에서는 한번 보유해 볼 만한 어떤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